우리 별님이들 반가워요. 달님 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별님이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네 명의 장사. 옛날 옛적 갓난 갓적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살던 내외가 늙음하게 불공을 들여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 이놈이 첫돌이 지나도록 일어나 앉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첫돌이 지나면 걸음마도 하고 말도 몇 마디 배우고 이러는데 이놈은 어찌된 영문인지 할 줄 안다는 게 베네집 뿐이었답니다. 두 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세 돌이 지나도 그 모양이더니 7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똥 오줌도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는 참 걱정이 늘어졌답니다. 저래서야 아무리 나이를 먹은들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한참 찾다 보니 이놈이 언제 갔는지 뒷산 바위 위에 턱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놀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러 오는 걸 보고는 어머니 아버지 하고 말도 술술 잘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바위를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놓으면 앉아 놀기 좋겠지요? 하더니 그 큰 바위를 덜렁 들어다 어깨에 메고 저희 집 마당에 갖다 놓지 뭐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어쨌든 7살이 되도록 베네짓만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천하장사가 됐는데 바위라고 생긴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번쩍번쩍 잘 들어서 이름도 바위손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바위손이는 자랄수록 힘이 세어져서 나이 여남은 살이 되니까 그 고을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에서도 당할 장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손이 나이 17살쯤 되어서 나라에서 큰 난리가 났어요. 이웃 힘센 나라에서 무지막한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급히 군사를 풀어 막았지만은 워낙 저쪽 군대 수가 많아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나라 처지가 바람 앞에 등장격이 되었는데 바위손이가 이 소문을 듣고 제가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괴나리 보찜 둘러매고 집을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 수양버들이 한 그루 섰는데 그놈의 수양버들 가지가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러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 수양버들 아래에 웬 팔대 장승 같은 놈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번 내쉬면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숨을 한번 들이쉬면 나뭇가지가 쑥 빨려서 땅으로 뚝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바위손이가 그놈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뭐하는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느라고 죄 없는 나무를 괴롭히느냐? 너는 뭐 하는 놈인데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자 하고 팔씨름을 했답니다. 아, 팔 힘이야. 바위손이를 당할 장사가 있나요? 바위손이가 이겼어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콧바람이 쐬어서 콧바람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자 하고 바위손이가 형이 되고 콧바람손이는 아우가 되었답니다. 둘이서 싸움터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저 멀리서 산 하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답니다. 산이 통째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 웬 험상궂게 생긴 놈이 커다란 곰배를 산허리에 갖다 대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산이 쭉 밀려갔다가 쭉 끌려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놈이 애꿎은 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느냐? 너희들이야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남도 오는데 와서 왜 쓸데없이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셋이서 팔씨름을 했어요.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날 때부터 곰배질을 잘해서 곰배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행지를 맺었는데 곰배손이가 셋째가 되었답니다. 셋이서 싸움터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갑자기 개울이 하나 생기더니 물이 콸콸 흘렀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개울을 따라가 보니 웬 놈이 허허 벌판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줌 줄기가 얼마나 센지 맨 땅에 개울이 움푹 파여서 그리로 오줌이 콸콸 흐른단 말이에요. 웬 놈이 점잖지 못하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느냐? 너희들은 웬 놈들인데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또 팔씨름을 하기로 했어요. 팔씨름을 해보니 바위손이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콧바람손이고 그 다음이 곰배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오줌 줄기가 세서 오줌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오줌손이가 제일 끄트머리 아우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싸움터에 갔어요. 가 보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웃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미떼 같았습니다. 넷이서 산 위에서 올라갔어요. 먼저 바위손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다가 골짜기를 죄다 막았어요. 쥐도 새도 못 빠져나가게 말이에요. 그래놓고 오줌 손이더러 이제 아우가 나설 차례일세 하고 오줌손이가 그동안 오줌이 마려운 걸 오래 참았더니 잘 됐군 하면서 오줌을 인정사정 없이 내놓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오줌이 냇물이 되어 마구 콸콸 내려가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덮쳤습니다. 바위손이가 미리 골짜기를 죄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오줌물이 빠져나갈 틈이 있나요? 순식간에 그냥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군사들이 모두 오줌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콧바람손이가 나설 차례다
하니까 콧바람 소니가 콧바람을 신나게 불어 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줌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물에 빠진 군사들이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모두 얼음 위로 목만 내놓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나머지 일은 곰배손이가 맡아줘야겠군. 하니까 곰배손이가 곰배를 들고 내려가서 얼음판을 여기저기 밀고 다니면서 항복할 테냐, 이 곰배 맛 좀 볼 테냐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뭐 별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보기 좋게 이웃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 뒤로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넉살 좋은 형제.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저 배짱이 두둑하고 넉살이 좋아야 먹고 살았어요. 이것저것 체면 다 차리다가는 벌어먹지도 못했답니다. 옛날에 웬 총각 형제가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어지간히 낯가죽이 두꺼웠어요. 둘 다 가난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30해가 넘도록 는 거라고는 배짱이요, 넉살이랍니다. 그저 밤낮 궁리하는 것이 장가갈 궁리거든요.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한 사람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구한다는 거예요. 가문이고 살림이고 나이고 다 접어두고 그저 술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총각 형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내가 갈까? 아우가 가려나? 아, 나이 많은 형님이 먼저지요. 형님이 가세요. 그래서 형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가 보니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데 저마다 술 못 먹는 자랑하느라고 입이 벌겠어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입에 대기는커녕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술이라니요?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들어보. 이렇게 떠들어 대는데 그게 다 허풍이요, 넉살이지요. 그러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형이 그만 자빠져서 대굴대굴 구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눈꺼풀을 허옇게 뒤집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달려들어 형을 붙잡아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귀를 때리고 해서 제정신을 들게 해놓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이 눈을 멀뚱거리고 누워 있으니까 죄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 말도 마시오. 나는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한다오. 그러니 내 앞에서 절대로 술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시오. 하니까 장인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보다 술 못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단 말이지요. 술이라는 말 몇 마디에 저렇게 정신을 잃고 발작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당장 사위 삼자하고 바로 날을 받아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 날 신랑 신부가 나눠 먹는 합반주라고 있어요.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술을 못 먹으니 합판주에 술 대신 쌀뜨물을 쓰자 하고 쌀뜨물을 술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또 발작을 했어요. 사모 관대를 쓴 신랑이 대례상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니 일이 났어요. 팔다리를 주무르고 미음을 쏘 먹여서 억지로 정신을 들게 해놓으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술만 보면 발작했는데 이제는 맑은 물만 봐도 발작을 합니다. 하였어요. 할 수 없이 술을 따라주니까 벌컥벌컥 잘 먹더래요. 본래 술이 없어서 못 먹는 놈이거든요. 장가간 뒤로 술을 잘만 먹었어요. 그래도 한번 본 사위를 술 먹는다고 도로 물을 수 있나요? 술 먹고도 잘 살았답니다. 그 뒤에 아우가 들으니 어느 마을에서 웬 사람이 사윗감을 구하는데 부자 사위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제법 살만하지만은 저보다 더 큰 부자 사위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랑이가 찢어지는 놈이지만 사윗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제 형더러 형님 이제는 내 차례요 하고는 지게를 턱 걸머쥐고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고만고만한 회초리를 한 짐 해다가 짊어지고 사윗감 구한다는 집 앞에 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 주인이 나와서 보고는 아, 자네는 그 회초리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해가나 하고 물을 게 아니겠어요. 뗄나무도 아니고 회초리만 잔뜩 해놓았으니 말이에요. 아, 이거 다 쓸 때가 있어서 그럽니다. 안 가르쳐주면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나? 그제야 마지못해 가르쳐 주는데 이거 다 쇠꽃두레로 쓸 겁니다. 하였어요. 쇠꽃두레로 쓸 것이면 고만고만한 회초리 하나면 족할 것을 한 짐씩이나 지고 가면서 그걸 다 쓸 거라니 이상하잖아요. 쇠꽃두레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한 짐 더 해가야지요.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참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소를 저렇게나 많이 먹일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그게 장가갈 미천인데 쇠꽃두레를 수도 없이 해갈 만큼 소가 많으면 뭐 그만한 부자가 없는 거지요. 당장 욕심이 생겨서 사위 삼자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날을 받고 혼례를 치렀는데 혼례를 다 치르고 보니 이건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알거지였어요. 장인 영감이 화가 잔뜩 나서 아, 자네는 소가 그리 많다더니 한 마리도 없잖아 하니 내가 언제 소가 많다고 했나요? 다 쇠꽃두레로 쓸 거라고 했지요. 앞으로 소를 많이 사면 쇠꽃두레가 많이 쓰일 테니 미리 장만해 놓은 거지요. 하고 말했어요. 아, 장인이 제게 제가 속았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한번 본 사위를 도로 물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소 한 마리 없이도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호랑이 꼬리 잡기.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어요.
요새 같으면 길이 좋아서 넓은 길로 훨훨 다니지만은 옛날에야 어디 그랬나요? 과거부로 서울 가자면 험한 고개를 몇 고개나 넘어가야 했어요. 선비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큰 고개를 하나 넘는데 좌우의 숲은 자욱하고 길은 험하고 해서 걷기가 참 힘들었어요. 마침 길가에 널따란 바위가 2개가 나란히 붙어 있기에 거기에 앉아서 쉬다 가기로 했지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이제 가볼까 하고 곁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는데 지팡이라고 더듬어 쥐니까 이놈의 지팡이가 물컹 거렸어요. 깜짝 놀라 살펴보니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어요. 호랑이 꼬리가 바위 사이로 삐쭉 나와 있는 걸 쥐었단 말이지요. 바위 뒤쪽에서 호랑이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놈의 꼬리가 2 바위 사이로 나온 거예요.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쥐어놨으니 낭패랍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는 잠을 깨어 제 꼬리 잡은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꼬리를 놓았다가는 당장 돌아서 달려들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저 죽으나 사나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 호랑이도 꼼짝 못할 것 아니겠어요.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의 꼬리를 2 손으로 잡고 버텼답니다. 호랑이란 놈도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었어요. 둘이 그렇게 용을 쓰면서 버틴 거지요. 그런 채로 한참 있으니 참 죽을 맛이에요. 팔은 아프고 온몸에 땀은 비오듯 흐르는데 꼬리를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이니 놓을 수가 있나요? 그저 죽자 사자 그놈의 꼬리를 꽉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나절이나 그러고 있다 보니 저 아래에서 등에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집은 중이 올라왔습니다. 참 반가웠어요. 죽을 지경에 산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야 살 길이 열린 거지 뭐예요. 선비는 중을 소리쳐서 불렀습니다. 스님, 어서 이리 와서 저 호랑이를 지팡이로 때려잡아 주시오. 네, 이놈의 꼬리를 한나절이나 붙잡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오. 그런데 이놈의 중존복에 남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였어요. 자고로 중은 살생을 못하는 법이라 그럴 수 없소이다. 아, 이러고 한가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선비는 몸이 잔뜩 달아서 숫제 애원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시오.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래도 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살생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선비는 이러다가 중이 그냥 가버리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정 그러시며 스님이 나 대신 이 꼬리를 잡아주시오. 내가 호랑이를 잡을 터이니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소. 중은 그것 또한 살생을 돕는 일이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선비는 뭐 이런 중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꾹 눌러 참고 한 번 더 간청을 했어요. 제발 부탁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 보따리에 든 돈을 다 드리리다. 그제야 중이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다가와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었어요.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중에게 맡겨놓고 손을 툭툭 털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는가 했더니 웬걸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어 중에게 던져주면서 예수, 여기 돈이 있으니 다 가지시오 하고는 지팡이를 챙겨 들고 슬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이제 급해진 것은 중 쪽이지요. 아니, 여보,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것 아니오? 그러니 선비는 능글능글 웃으며 스님만 살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살생을 원하지 않소이다. 이러고 어정어정 걸어갔어요. 그러니 중이 바짝 몸이 닳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놈의 호랑이를 좀 잡아주시오. 살생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오. 그래도 능청능청 걸어갔어요. 아이고, 제발 가지 마시오. 내 저 돈 안 가지겠소. 바랑에 든 돈 다 드리겠소. 그래도 자꾸 갔어요.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때려잡겠소. 이랬어요. 이쯤 되니 선비가 안 돌아볼 수 없겠지요. 스님은 살생을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했더니 중이 하는 말이 살생이고 뭐고 사람부터 살아야 할 거 아니겠소. 하더라나 그제야 선비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갈 길 갔다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장님. 옛날에 눈먼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이 성질이 좀 고약했던 모양이에요. 눈 멀었다고 괄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제 마음대로 골려 먹는단 말이지요. 두 집 논이 서로 딱 붙어 있어서 도랑 하나로 두 집 논에 물을 댔답니다. 그러니까 한쪽 물골을 막아버리면 다른 쪽 논에 물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뜬 사람이 당최 눈먼 사람네 논에 물을 안 주었습니다. 장님이 애써서 제 논에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눈뜬 사람이 가만히 물골을 싹 막고 제 논에 물을 끌어댄단 말이에요. 그 장님이란 게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 하는 판인데 천신만고로 물을 대놓으면 빼내가고 빼내가고 이러니 참 환장을 노르시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 아니랍니다. 장님네 집에 놀러오는 척 하고 와서 갈 때는 꼭 무슨 물건이든지 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괭이도 집어가고 낫도 집어가고 부엌 세 칸에다 곡식 자루까지 슬슬 집어가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가면 꼭 물건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도둑질해도 눈을 봐야 잡든 말든 하지요. 당최 안 뵈니까 어쩔 도리가 있나요? 이렇게 내리 몇 해를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놈의 버릇을 고쳐줄고 가만히 궁리를 했어요. 궁리를 하다가 묘한 깨를 하나 냈답니다. 이제 종이 한 장을 아무것도 안 쓴 하얀 종이를 구해다가 그걸 다른 종이로 싸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싸서 노끈으로 가로 세로 묶고 그걸 또 다른 종이로 싸서 묶었어요. 그렇게 싸서 묶고 한도 끝도 없었어요. 20겹이고 30겹이고 싸서 묶어서는 그걸 또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보자기로 싸서 묶고 또 싸서 묶고 이렇게 20겹이고 30겹이고 싸 묶어 놓으니 이불보만하게 되었답니다. 그걸 또 새끼줄로 이리 묶고 저리 묶고 사방팔방 묶어 놓았어요. 누가 봐도 그건 보물 보따리지요. 이래 놓고 눈뜬 사람네 집에를 턱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집에 있는가? 눈먼 사람이 무슨 일로 얘까지 왔나?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전에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네. 눈뜬 사람이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언제 자네 돈을 빌렸어? 자네가 돈 100냥이나 빌려 쓰고 증서까지 만들어 줬잖는가? 이거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에요. 물꼬를 맞고 세간 훔친 일은 있어도 돈 빌린 적은 없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증서까지 들먹이니 환장할 노릇이지요. 서로 빌려갔네 아니네 하다가 그러면 송사를 하러 가세. 누구 말이 옳은지 하고 그 고을 원님한테 갔습니다. 갈 때 장님은 그 종이 한 장 싼 것, 그 이불보따리 만한 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원님한테 턱 가서는 사또 이 사람이 내 돈 100냥을 빌려 쓰고 이제 와서 못 주겠다 합니다. 했어요. 눈뜬 사람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길길이 뛸 것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증서까지 있으니 잘 살펴주십시오. 하고 보따리를 더 내려놓았어요. 원님이 그놈의 보따리를 푸는데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새끼줄 다 풀고 나면 보자기요. 보자기 끄르고 나면 또 보자길세. 한꺼풀 벗기면 또 한꺼풀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그놈의 걸 다 벗기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다 벗기고 보니 달랑 빈 종이 한 장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안 쓴 백지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장님이 그만 땅바닥에 엎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저 사람이 이 증서를 줄 때 돈 100냥 빌린 거 다 적고 도장까지 벌겋게 찍었다고 하더니 백지를 줄 줄이야.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다.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일이 이쯤 되니 누군들 장님이 일부러 그런다고 믿겠어요? 증서가 얼마나 중했으면 종이에 싸고 보자기에 싸고 신주단지 모시듯 20겹이고 30겹이고 쌓아 두었겠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고서야 증서를 받을 리 없고 증서를 받았으니 저리 중하게 간수해뒀겠지요.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저 눈뜬 사람이 장님을 속인 게 틀림없다 싶었어요. 냅다 눈뜬 사람한테 부르릉을 내렸습니다. 네 이놈, 고얀 놈. 어디 속일 데가 없어. 앞 못 보는 사람을 속였더냐. 당장 장님에게 돈을 갚되 이자까지 쳐서 150냥을 갚으렸다.
또한 앞으로는 2번 다시 불쌍한 사람을 속이지 말거라. 원님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억울해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저질러 놓은 잘못도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님의 꾀에 원님도 속고 눈뜬 사람도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뜬 사람이 생돈 150냥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장님이 눈뜬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자네가 그동안 몰래 가져간 물건이나 되돌려주고 우리 눈에 물꽃만 가만히 놔둔다면 내 그 빛을 몽땅 탕감해 줌세. 그러니 딴말 말게. 이러더래요. 눈뜬 사람이야 그 말이 그저 감지덕지지요. 그래서 이름 물건 도로 찾고 농사도 잘 짓고 눈뜬 사람 버릇도 고쳐서 잘 살았답니다. 5번째 이야기, 똥강아지, 꿀강아지. 옛날에 강원도 시골 사람이 벌을 쳐서 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꿀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강원도는 꿀이 흔한 곳이라 값이 낮았기에 이걸 서울에 내다 팔아야겠다 하고 서울로 가져갔어요.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갔답니다.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난생 처음 올라온 서울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 꿀단지를 내려놓고 꿀 삽쇼, 꿀 삽쇼 하고 외쳤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서울 부자가 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려놓고 앉아서 꿀 사라고 외고 있거든요. 저걸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는 여보쇼,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겁을 주었어요. 강원도 사람은 서울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은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하게 단양 주겠소. 하거든요. 강원도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단양의 꿀 한 단지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 꿀 파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답니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50냥은 너끈히 받는걸. 그제야 강원도 사람이 속은 걸 알았어요. 어찌나 분한지 네, 기어코 안갚음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다음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그 서울 부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아이고, 서울 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공갚음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자는 제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공갚음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쏠깃해졌어요.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요?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네, 한번 가리다.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지요. 다른 것은 안 먹이고 밤낮 꿀만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쌌어요. 며칠 있으니 서울 부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어요. 서울 부자가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났거든요.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어요.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펄쩍 뛰었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불치라고 사는데 이걸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럴수록 서울 부자는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불렀어요.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 부르니까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체하고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서울 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더러 그 사람이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고글하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봐놓은 헛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했어요.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강아지라고 사 가지고 간 것이 밤낮 구린똥만 싸니까 속은 걸 알고 왔지요.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 먹은 걸 뉘우치면 좋으련만 이 부자는 제 잘못을 잊고 속은 것만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왔답니다. 와 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에고에고 울고 있거든요.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덤이라도 가보자고 뒷산에 올라가니 과연 새 무덤이 있었어요. 서울 부자가 무덤 위에 앉아서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었구나 하니까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꼬챙이로 서울 부자의 엉덩이를 쿡쿡 쑤시면서 어수룩한 시골 사람을 겁을 줘서 쉰냥치 꿀을 단냥에 사간 내 놈은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했어요. 서울 부자는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내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한답니다. 6번째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한테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귀가 쑥쑥 커져서
당나귀 귀 만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사흘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씩 커져서 귀가 머리 위로 삐쭉 솟아 올라가게 됐단 말이지요. 한 사흘 그렇게 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커지지는 않았는데 거울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혔어요. 사람인지 당나귀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귀가 커서 불편한 것보다 밖에 알려지는 일이 더 겁이 났단 말이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백성들한테 하늘같이 우러러 보여야 채통이 서겠는데 귀가 당나귀 귀가 되어서 남들 앞에 나서봐야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커지는 날부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개미새끼 하나 얼씬 못하게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임금이 머리를 싸매고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갓장이를 불렀습니다. 뭐 불러도 곱게나 부르나 방 안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서 밖에다 대고 냈다 고함을 질러 불렀어요.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어서 갓장이를 대령시켜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솜씨 좋은 갓장이가 불려왔어요. 갓장이가 방에 턱 들어가 보니 허허 참 가관이거든요. 임금님 귀가 이건 뭐 당나귀 나라에 가도 귀 작다고 쫓겨난 일은 없겠단 말이에요. 다짜고짜 웃음부터 터져 나오는 걸 억지로 꾹꾹 눌러 참았지요. 임금님 앞에서 무엄하게 웃었다가 모가지 달아나려고. 그래서 일부러 잔뜩 성을 낸 것 같이 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엎드려 어명을 기다렸어요. 여봐라, 당장 큰 모자를 지어 올리되 이 귀가 감쪽같이 덮일 만큼 큰 모자를 지으렸다. 그리고 내 귀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나 말고 너밖에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발설하지 않도록 하여라. 함부로 주둥아리 놀렸다가는 내 모가지가 100개라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듣고 보니 저를 부른 연유를 알겠거든요. 그 길로 집에 가서 참 어지간히 큰 모자를 하나 지어 임금에게 바쳤답니다. 임금이 그놈을 받아 턱 써보니 이건 뭐 모자가 아니라 장독을 덮어 쓴 것 같았어요. 워낙 기가 커서 그놈의 것을 다 가리자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마나 귀를 가렸으니 이제는 됐단 말이에요. 병이 다 나았다 하고 밖으로 나와서 사방을 쏘다니며 임금 노릇을 했어요. 사람들이 봐도 아따 그놈의 모자 한번 크다 하지 그 속에 당나귀 귀가 들어 앉아 있는 줄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갓장이가 모자를 지어 바치고 나서부터 그만 실성한 사람이 돼버렸네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놈의 당나귀 귀를 보기는 봤지 그 좋은 구경을 하고 말은 못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은 나오지. 이러니까 밤낮 허허허허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밥 먹다가도 허허, 길 가다가도 허허, 잠 자다가도 허허. 당나귀 귀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니 실성한 사람같이 늘 웃고 다니지 뭐예요. 아는 사람이 그 꼴을 보고 자네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밤낮 웃고 다니는가?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닐세.
그럴 일이 있어. 허허허허. 이러니 다들 그 참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려놓았네 그려 하고 혀를 찼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짱이는 정말로 미칠 지경이에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지 입이 근질근질한 걸 꾹꾹 눌러 참고 살려니 이건 참 고역도 그런 고역이 없어요.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니 억지로 잡는 거랍니다. 사람이 입안에 든 말을 참으면 병이 된대요. 이 가짱이가 참말로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생각해보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인데 죽기 전에 원 없이 실컷 소리나 질러보자 싶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말을 내놓았다가는 임금이 알고 요절을 낼 것이고 까짓것 저 하나 죽는 거야 괜찮지만 화가 식구들한테 미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속 시원하게 소리나 질러보자고 그런 데를 들어간 거지요. 가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참 시원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것 같고 알터니가 쑥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놈의 말 한마디 못해서 참 얼마나 답답했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원도 한도 없었습니다. 원도 한도 없으니 편안하게 죽었지요. 그런데 이 가짱이가 죽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밤만 되면 대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불면 댄잎 바람에 스치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수군거리니까 자연히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갈 게 아니겠어요.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신하들에게 당장 그 대숲에 있는 무엄한 대나무를 다 베어버리라고 호령을 했지요. 신하들이 대나무를 다 베어버리니까 한동안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니 이듬해 벤자리에서 댄잎이 자라니까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람을 시켜서 이번에는 아예 대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자리에 동백나무를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백나무도 밤이 되어 바람이 불기만 하면 잎사귀에 바람이 스치면서 사그락사그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사그락사그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지 뭐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임금이 사람을 시켜 그놈의 동백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뿌리 밑동까지 싹 뽑아내 버렸습니다. 아주 요절을 내버린 거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아, 그러면 뭐예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온 나라 백성 중에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줄 모르는 바보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답니다.